오전 11시쯤 상을 다 차렸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 명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가족이 다 모여 식탁에 앉았습니다. 성호가 먼저 동그랑땡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맛있게 씹더니 엄지를 들어 보였죠. 역시 어머니 솜씨예요. 맛있어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동그랑땡을 하나 집어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왜 이렇게 짜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짜니? 네, 엄청 짜요. 이거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 집어 먹어봤습니다. 조금 간이 센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다 만든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먹어. 하지만 지우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짠 거예요. 나이 먹어서 음식 한도 제대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명절인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다. 다음엔 더 조심할게.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실력으로 그동안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손님들이 짜서 못 먹겠다고는 안 했어요? 그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제 평생의 일을 그렇게 조롱하다니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제 음식을 좋아해 줬는데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음식이 짜면 안 먹으면 되지 않아. 억지로 먹으라는 것도 아니잖아. 먹지 마. 지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성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하려 했습니다. 지우야,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준비하신 건데. 오빠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나는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64살 김순자입니다.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나고 그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자리에 비어 있다는 게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어느 주말 아들 성호가 며느리 지우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둘이 거실에 앉아서 제 손을 잡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성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야지. 나는 여기서 혼자 편하게 살 거야. 하지만 성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이 먼 시골까지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를 모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런 짐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우는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은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데 차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성우가 피곤한 얼굴로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매주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여기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밤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요. 제발 서울로 가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걱정에 매주 이렇게 먼 길을 오가는 아들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서울로 갈게. 그렇게 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저는 평생 살던 시골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짐을 싸면서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이 집에서 살면서 식당을 운영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하던 날들, 손님들이 제 음식 맛있다고 칭찬하던 모습들,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조금씩 땅을 사던 그 시절들.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시골 풍경을 보면서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아들이 원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항상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우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담했어요. 며느리 지우가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순진했던 거죠. 그렇게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게 낯설었어요. 시골에서는 마당에 나가면 텃밭도 있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눴는데 아파트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답답했죠. 하지만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마다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기도 하고 근처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서울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죠. 이제는 어느덧 아들 부부와 함께 산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 지우의 본 모습을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도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자신 있는 것으로 보답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죠.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장을 보러 가고 손님들이 올 때까지 국물을 우리고 반찬을 만들었던 그 시절이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뿌듯했거든요. 그 솜씨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평일 아침이면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성우와 지우가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에 맞춰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죠. 토스트에 계란 후라이,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이거나 김밥을 직접 말아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밥 속에는 당근, 시금치, 단무지, 햄을 정성스럽게 넣었어요. 식당을 할 때 배운 노하우대로 밥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속재료가 고르게 들어가도록 신경 썼습니다. 성우는 언제나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괜찮아.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데 뭐. 내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잖니.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음식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저를 서울로 데려와 함께 살자고 했을 때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장을 보러 나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아들 부부가 퇴근하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성우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저는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토스트를 구워서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함께요. 지우가 식탁에 앉더니 토스트를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걸로 해주실 수 없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토스트 해놨는데. 토스트는 자주 먹으니까 질려요. 다음부턴 메뉴 좀 바꿔주세요. 그 말투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알았어. 내일은 다른 걸로 해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준비해서 재료를 손질하고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말았죠. 색깔도 예쁘게 나왔고 맛도 좋았습니다. 지우가 김밥을 먹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출근 준비를 하던 지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점심 도시락도 싸주세요. 도시락. 네. 회사에서 먹을 도시락이요. 어차피 아침 만드실 거 김밥 조금 더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침 준비하는 것만 해도 꽤 시간이 걸렸는데 도시락까지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날부터 저는 아침과 도시락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야 했고 준비 시간도 2배로 늘었죠. 하지만 아들 부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 몇 명 올 거예요. 밥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친구들 몇 명이나 오는데? 5명이요. 저녁 6시쯤 올 거니까 그때 맞춰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장 보러 나갔어요. 5명분의 저녁을 준비하려면 재료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도 사고 채소도 샀죠. 집에 돌아와서는 쉴 틈도 없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불고기를 볶고 각종 나물도 무쳤습니다. 찌개도 끓이고 전도 부쳤어요. 오후 내내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손님들이 올 거니까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 지우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었는데 제가 차린 음식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와,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대박이다. 하지만 지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요리 잘해. 옛날에 식당도 하셨었대. 그 말에 친구들이 감탄했지만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식당 직원처럼 느껴졌거든요. 지우와 지우 친구들이 밥을 다 먹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사는데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줘야지. 아들 성우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언제나 저를 챙겼고 감사했으니까요. 다만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는 걸 그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조금 철없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지우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 지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요구하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듯이 명령하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각종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동그랑땡은 성우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라 정성껏 준비했죠. 명절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동그랑땡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진 고기에 두부를 으깨어 넣고 양파와 당근을 잘게 썰어 섞었어요. 여기에 계란과 밀가루를 넣어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넣는데 평소보다 손이 조금 더 갔어요. 나이가 들면서 감각이 둔해진 걸까요? 하지만 맛을 봤을 때 그렇게 짜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간이 센 정도였죠. 이미 반죽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그냥 바로 기름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부쳐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동그랑땡이 접시에 수북이 쌓였어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오전 11시쯤 상을 다 차렸습니다. 동그랑땡뿐만 아니라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전 등 푸짐하게 준비했죠. 성우가 주방으로 들어와서 음식들을 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 명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가족이 다 모여 식탁에 앉았습니다. 성우가 먼저 동그랑땡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제가 긴장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성우는 맛있게 씹더니 엄지를 들어 보였죠. 역시 어머니, 솜씨예요. 맛있어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동그랑땡을 하나 집어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왜 이렇게 짜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많이 짜니? 네, 엄청 짜요. 이거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 집어 먹어봤습니다. 확실히 평소보다 간이 조금 셌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짠 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먹을 만한 정도였죠. 조금 간이 센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다 만든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먹어. 하지만 지우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짠 거예요. 나이 먹어서 음식 간도 제대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명절인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다. 다음엔 더 조심할게.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실력으로 그동안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손님들이 짜서 못 먹겠다고는 안 했어요? 그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제 평생의 일을 그렇게 조롱하다니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제 음식을 좋아해 줬는데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만해.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음식이 짜면 안 먹으면 되지 않아. 억지로 먹으라는 것도 아니잖아. 먹지 마. 지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한계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펼쳤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죠. 성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하려 했습니다. 지우야,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준비하신 건데. 오빠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나는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절 내내 준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애썼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아들을 위해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마다 준비했던 도시락, 주말에 친구들 초대한다고 음식 차려야 했던 일들, 당연한 듯이 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강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겪었지만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지우의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무시하던 그 모습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한 만큼 돌려줄 때가 됐다고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했던 것처럼 저도 제 방식대로 보여줄 거라고요. 다만 어떻게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거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제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남편은 언제나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의 일은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그 말투, 그 표정,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무시하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밤마다 잠을 설치고 낮에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들 성호는 제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계속 끓어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이 있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방 안에 있는 오래된 장롱을 바라봤습니다. 그 장롱은 시골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남편과 함께 썼던 물건이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롱 속에는 오래된 옷가지들과 함께 서류 뭉치들이 들어있었죠. 문득 그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젊었을 때 사뒀던 땅 문서들이요. 저는 장롱 문을 열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천천히 서류들을 펼쳐봤습니다. 경기도 일대의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식당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았었어요. 그런데 은행에 저축하는 대신 땅을 샀습니다. 남편이 그랬죠. 순자야, 땅은 배신하지 않아. 나중에 무조건 땅값이 오를 거야.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확신에 차서 조금씩 땅을 사 모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믿었죠.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 땅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허벌판일까?
아니면 뭔가 변한 게 있을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인터넷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땅 문서에 적힌 주소를 하나씩 입력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전에 허허벌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곳에는 회사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공원도 조성돼 있었습니다. 도로도 깔끔하게 포장돼 있었죠. 완전히 개발된 지역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땅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저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남편과 제 명의로 된 땅이 상당히 많았어요. 작은 구역부터 큰 구역까지 여러 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기대감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땅들을 판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성우와 지우가 출근한 후, 저는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남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 땅들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소유예요? 네. 남편이랑 같이 젊을 때 산 겁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이 위치들 보세요. 지금 엄청난 개발 지역이에요.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거예요. 중개사는 컴퓨터로 현재 시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빠르게 들렸죠. 저는 긴장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중개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대박이세요. 이 땅들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얼마나 되는데요? 대략 계산해도 100억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확인해봐야 알겠지만요. 10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평생 식당 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땅이 이렇게까지 올랐다니요. 남편의 안목이 맞았던 겁니다. 어머니, 이 땅 모두 처분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매수자를 찾아야 하고 법적 절차도 밟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 땅이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한 달, 길면 두세 달 정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조건으로 팔아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그냥 시골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까? 문득 며느리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표정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늘 자금이 부족해서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 회사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물론 제 정체를 밝히지 않고요. 그리고 지켜보는 겁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가 생각한 대로 욕심을 부리는지 말이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장롱 앞에 섰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넣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걸 쓸 때가 됐구나.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산이 저를 지켜줄 무기가 될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명확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사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 당신이 남겨준 이 땅이 나를 구원해줘요. 고마워요. 그리고 지켜봐줘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는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사는 열심히 매수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매수자를 찾았어요.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세금까지 다 계산하면 통장에 입금될 금액이 18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80억.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등기 이전도 완료됐고 세금 처리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제 통장에 180억이 입금됐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처음 봤거든요.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명함을 보고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죠. 중년의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투자 관련해서 법적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익명으로 투자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투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계약서에 조항을 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투자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투자금은 오직 회사 운영과 사업 확장에만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즉시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면 되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정체가 절대 밝히면 안 됩니다. 물론이죠. 익명 투자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제가 중간에서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계약서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꼼꼼히 읽어봤어요. 특히 제가 요청한 조항 부분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투자금은 회사의 사업 운영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투자자는 사전 통보 없이 즉시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완벽했습니다. 이 조항이 언젠가 며느리를 걸러낼 덫이 될 거였어요.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아들 성우의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익명의 투자자가 있는데 혹시 지금 투자에 관심이 있냐고요. 당연히 성우는 놀라며 좋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지켜봤어요. 성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고 계약서를 읽고 서명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아들의 아내가 저를 무시했습니다.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주기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계약이 끝나고 투자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100억이었습니다. 저는 나머지 80억을 나중을 위해서 제 통장에 남겨뒀어요. 그날 저녁 성우와 지우가 흥분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니? 회사에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정말 얼마나 되는데? 100억이요. 100억. 이제 회사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지우도 옆에서 들떠서 말했습니다. 대박이죠. 이제 저희도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네.
축하한다. 근데 투자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익명이래요. 근데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계약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성우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 확장할 수 있는 분야들, 채용할 직원들까지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제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좋으시죠? 저희 회사가 잘 되면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우는 몰랐죠. 그 투자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그 투자금에 어떤 조항이 달려 있는지요. 그래, 잘 되길 바랄게.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제 예상이 맞는다면 지우는 곧 욕심을 부릴 거였어요. 투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에 들떠서 분수를 넘는 짓을 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제가 움직일 때였죠.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 부부는 큰 혼란에 빠질 거예요. 이미 투자금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을 테니까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거였어요. 투자금이 들어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성우는 매일 늦게까지 회사 일로 바빴고, 지우는 낮에 외출이 잦아졌어요. 어느 날 오후, 지우가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명한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가방들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쇼핑했니? 네. 옷 좀 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지우는 쇼핑백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지갑, 명품 구두까지요. 거실 한쪽에 쇼핑백이 쌓여갔어요. 일주일 후, 저는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지우야, 요즘 쇼핑을 많이 하네. 아, 네, 그게. 지우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투자금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야죠. 회사 사모님은 사모님답게 살아야 한다고요. 사모님답게. 네. 명품 정도는 들고 다녀야 격에 맞죠. 회사 대표 부인인데 초라하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황당했습니다. 투자금은 회사를 위한 돈인데 그걸 개인적인 사치에 쓰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회사 돈이죠. 회사 돈을 너가 개인적으로 쓴다고? 지우가 살짝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건 회사 홍보 비용이에요. 제가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도 회사 이미지에 도움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며칠 후, 지우가 또 쇼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큰 쇼핑백이었어요. 오늘은 뭘 샀어? 가방이요. 이거 진짜 예쁘죠? 지우가 가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이었어요. 가격이 얼마나 할지 짐작도 안 갔습니다. 얼마짜리인데? 300만 원이요. 비싸긴 한데 이 정도는 있어야죠. 300만 원. 그 돈이면 시골에서 몇 달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회사 돈으로 산 거니? 네. 홍보비로 처리했어요. 문제 없어요. 투자금은 회사 운영하라고 들어온 돈 아니야. 그걸 너가 개인적으로 쓰는 게 맞는 거니? 지우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회사 대표 부인이 초라하면 회사 이미지도 안 좋아져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 말투가 불쾌했습니다. 마치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라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화를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날 저녁, 지우가 방에 들어간 후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쇼핑백들이 소파 옆에 쌓여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영수증을 사진 찍었습니다. 가방도 여러 각도에서 찍었죠. 다른 쇼핑백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명품이었고, 영수증에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투자금이 개인적 사치에 쓰였다는 명백한 증거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투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명품 가방들, 영수증들, 법인카드 결제 내역까지요. 변호사가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투자금을 개인 사치품 구매에 사용했으니까요. 즉시 투자금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확실하신 거죠? 이렇게 되면 회사에 큰 타격이 있을 텐데요. 네, 알아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답게 바로 일을 처리할 준비를 했죠. 알겠습니다. 바로 서류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안으로 회사 측에 통보하고 투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며느리가 제 덫에 걸린 겁니다. 스스로 욕심을 부리다가 무너지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아들 부부는 충격에 빠질 거고, 며느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의 무시와 조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다음 날 오전, 변호사는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성우의 회사로 공식 문서를 보냈어요. 계약 위반 통지서와 함께 투자금 즉시 회수 요청서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방을 정리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쯤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한대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랑 통화하고 있어요. 어머, 왜 그런데? 계약 위반이래요.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우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작됐구나.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성우와 지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성우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지우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성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망했어요. 망했다니? 투자금이 전액 회수됐어요. 오늘 바로요.
100억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왜 그런 건데? 지우가 투자금으로 명품을 샀대요. 회사 법인카드로 수백만 원씩 결제했는데 그게 계약 위반이래요. 성우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난 몰랐어. 홍보비라고 했잖아. 지우가 변명했습니다. 홍보비. 300만 원짜리 가방이 홍보비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부부가 집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나도 회사를 위해서 한 거라고. 대표 부인이 초라하면 안 되잖아. 그게 회사를 위한 거야? 네 욕심을 채운 거지. 둘이 계속 다투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죠. 한참을 싸우던 성우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걸 어떡해요. 투자금 받고 벌써 발주 넣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장비도 주문했고 직원도 새로 뽑았어요. 사무실도 확장하기로 계약했고. 그게 다 얼마나 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50억은 될 거예요. 투자금이 있다고 믿고 다 진행한 건데 이제 어떻게 감당해요? 저희 회사 자금으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성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투자자한테 사정해 볼 수는 없는 거야? 변호사가 단호했어요. 계약 위반이 명백하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이미 투자금은 회수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지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성우는 지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분위기가 최악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둘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서재로, 지우는 안방으로요. 따로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며느리의 욕심이 결국 파멸을 불러온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전화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들에게 사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발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위약금은 물겠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투자금을 믿고 버려놓은 일들을 수습하느라 오히려 빚만 늘어났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성우와 지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둘 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 둘이 방 안으로 들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투자자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그래, 누군데? 어머니예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알아낸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변호사를 통해 알아냈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땅들이 팔렸고 그 돈으로 투자하신 거잖아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앉아라. 다 설명해 줄게. 저는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둘도 따라 앉았어요. 너가 내 아들인 건 맞아. 하지만 너희 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어머니, 지우야, 너가 나한테 한 짓들을 다 말해볼까?
명절날 내가 만든 음식 짜다고 조롱했지. 나이 먹어서 음식 간도 못 본다고 했잖아. 식당은 어떻게 운영했냐고 비웃었어.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 싸달라고 했지. 주말에 친구들 데려와서 음식 준비하라고 했고. 대체 나를 뭐로 본 거야? 가정부, 식당 직원.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긴 전혀 그런 마음 없잖아. 나를 당연하게 무시하고 깔보는 거 다 느꼈어. 성우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저희가 잘못했으면 말씀하시지. 말한다고 달라졌을 것 같아. 지우는 계속 그랬을 거야. 오히려 더 심해졌겠지. 저는 일어나서 둘을 내려다봤습니다. 투자금 회수된 건 내가 한 게 맞아. 하지만 계약 위반을 한 건 지우야. 내가 억지로 명품 사라고 했니? 지우가 욕심 부려서 한 거잖아. 그건 그렇지만 나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했을 뿐이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어던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180억이야. 남편이랑 평생 고생하면서 사놓은 거야. 그 돈이 있는 줄도 몰랐지? 성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80억이요? 그래. 나는 가난한 늙은이가 아니야. 너희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를 그렇게 무시해.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른 거야.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 방에서 나가줘. 너희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어머니, 제발. 나가. 둘이 방에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요. 이제 이 집을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우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성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원래 살던 시골로 돌아가려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이요. 아니,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지우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사과는 필요 없어.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택시를 불러놨었거든요. 어머니. 성우가 따라 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타고 떠났어요. 백미러로 보니 성우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골로 가는 길은 편안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자 마음이 놓였어요.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저는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텃밭을 만들었고 작은 정원도 꾸몄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옛날 집 근처였죠. 전원주택이 완성되고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 텃밭을 가꿨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었어요.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꿈꿔왔던 노후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성우와 지우였어요. 둘 다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니? 회사가 부도났어요. 빚만 남았어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성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돈 달라고 온 거야? 죄송해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돼. 어머니, 내가 투자금을 회수한 건 법대로 한 거야.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지우가 어겼으니까. 그 결과는 너희가 책임져야지. 그래도 어머니. 그리고 지우야, 너가 욕심 부려서 벌어진 일이야. 투자금으로 명품 사고 사치한 게 누군데 그 결과가 이거야. 너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너희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때 생각했어야지.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해서 다 용서받는 건 아니야. 성우야, 너도 잘못했어.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구는데 왜 가만히 있었니? 너가 제대로 말렸어야지. 성우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너희가 벌인 일은 너희가 감당해. 어머니.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한동안 울며 빌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둘은 돌아갔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낡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타던 좋은 차는 아마 팔았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 게 맞는 걸까요? 너무 가혹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견뎠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법이죠. 그리고 며느리는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욕심을 부려서 계약을 위반했고 그 결과를 받은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서울에서 먹던 밥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평화로웠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땅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어. 고마워. 그리고 보고 싶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무시당하지도 않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텃밭에 작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었어요. 저는 매일 마당에 나가 식물들을 돌봤습니다. 그게 제 일과였죠. 가끔 성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교육이었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복수이기도 하고 교육이기도 했어요. 며느리에게는 욕심의 대가를 보여준 것이고 아들에게는 부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교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는 자존감을 되찾아준 거였어요.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 당당한 사람으로 돌아간 겁니다.
마당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밤하늘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았던 만큼 나를 무시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제 저는 편안한 노후를 즐길 자격이 있어요.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곳에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야 할 방식이었어요. 당당하게 자존감을 지키며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삶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